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금 마이크 바뀌어갖고 네. 뭔가 호호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저희가 지금 장소를 바꿔가지고 네.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긴장감 속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멤버 소개부터 하면서 우리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세무역 데이터 분석과 지식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많은 최 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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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공개 방송 끝나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관객분들이 청중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시간이 막 10시 다 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분들 빨리 집에 가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우리 멤버분들 소감을 못 여쭤봤어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공개 방송 어떠셨는지 한 분씩 좀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네. 저는 신청자의 반도 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15,000명 정도 왔잖아요. 그니까요. 네. 어떻게 10,000명이 넘을 수가 있지? 생각보다 진짜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되게 힘이 많이 됐어요. 그쵸. 이 사람들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들이고 듣는 사람이 실제로 사람이구나 뭐 이런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박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공개 방송? 저는 큰일 났어요. 왜요? 방송을 들으니까 네. 저희 건 재밌대요. 네? 뭐야? 우리 방송이요? 저 되게 흐뭇하게 봤잖아요. 유튜브를. 우리 방송이 재밌다고? 네. 근데 그러니까 뭐가 클났어요? 아니 왜냐면 너무 그냥 이게 판단이 자뻑스럽게 되고 있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우리 거 원래 재밌어 근데.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나는 모니터링 한다고 보는 건데도 계속 붙잡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재밌어서. 심지어 우리께 재밌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닌데 큰일 났네. 어쨌든 이게 바이어스가 심해져서 큰일 났습니다. 객관화가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안 예. 뭔가 객관적인 그런 게 무너지고 있는 느낌. 그래갖고 제 거 이번에 특히 재밌었어? 이번에 드립이 많았어 공개 방송. 아니 이번에 설명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었어. 그래갖고 그래? 혼자 빵 터져갖고 집에서 다시 듣다가 내가 쳐준 이상한 애 거지. 아니야? 또 뭐 우리가 우리 걸 좋아하면 좋죠. 맞아요. 우리가 우리 걸 좋아야지. 그렇군요. 자기애가.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점점 큰일 났어요. 객관화가 뭐 안 되고 있어갖고 지금 이거 점점 큰일 났어. 듣지 마. 아니 비판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듣기가 안 돼갖고 큰일 팔이 났어. 한참 굵어 있지 않은. 타인은 되게 비판적인데 자기 자신은 되게 수용적이야. 스스로에게 관대. 나는 관대하다. 절대로 좋습니다. 상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 뭐라고? 우리 최 반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제 인생에서 제일 감사한 일들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을 와. 만큼 정말 감사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자리, 감사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고 뭐 댓글이나 이런 메일로 피드백을 받고 있지만 실체가 잘 안 보였었는데 그쵸. 직접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니까 정말 감사할 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참 열심히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팟빵에 댓글로 그 닉네임으로만 달아주시던 분들 직접 와가지고 막 인사하시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아니 이게 막 댓글 저 뭐지 기억하기 쉬운님 이런데 딱 와서 앉아 계시고 맞아. 그리고 저희한테 메일 되게 장문의 메일 주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김감사님. 김감사님. 네. 듣고 오셨어요? 계세요? 네. 김감사님 오셔가지고 인사하면서 그러셨구나. 제가 김감사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다음에 그 페리의 레몬이신가 왜 맞아. 정지원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도 오셨어요. 그분 오셨었어요. 네. 제 책에 사인 받아가셨어요.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에레모님이시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아무튼 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개 방송 와주신 것 굉장히 너무 감사드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조금 보답드리고 또 공개 방송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 방송 후기 이벤트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에 대한 인증, 그러니까 현장 사진이나 저희가 나눠드린 스티커 사진 같은 거 하나 첨부해 주시고 방송이 어땠다라는 그런 후기를 여러분의 페이스북에 공개 게시물, 전체 공개 게시물로 올려주신 다음에 그 URL을 저희 대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되신 분들께 이 추워지는 가을 따뜻하게 나실 수 있도록 뭐 아메리카노 같은 거 좀 뭐 작은 선물이지만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포스팅만
네, 그렇게 하는 게 접수하는 걸로? 어떨까? 블로그 같은 거 아니고요. 네, 블로그. 블로그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블로그. 아, 그러니까 어떤 채널이든지 된다가 아니라 페이스북에서만. 브런치 같은 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브런치. 그러니까 채널을 제한을 둘 것이냐 아니냐를 아. 여쭤보고. 아, 뭐 후기 글이니까 어디에 쓰셔도 어디 써도 상관없을 것 괜찮겠네요. 같네요. 네, 네. 뭐 인스타그램이든. 그건 좋네요. 대신에 그 본인 URL만 저희한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주시면은 저희가 찾기 좋은 걸로. 아, 그렇죠. 편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좀 올려주신 다음에 저희 대표 메일로 11월 4일 이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 월요일부터 10일 일요일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메일 주소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번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저희 대표 이메일은 dataholic4@gmail.com입니다. dataholic4 data 다음이 뭐더라? HOLIC 숫자 4 골뱅이 gmail.com입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저희가 공개 방송을 마치고 우리 김 팀장이 지금까지 에피소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뭐라고요? 내가 끝판왕을 준비했다. 이럴 거야? 이 고질이더라. 내가 준비하는 게 데이터 이렇게 부담을 분석의 주나? 끝판이다. 그것도 컨텐츠냐? 그것도 컨텐츠냐. 내가 한번 하는 다 걸 지져놓겠어. 들어봐라. 그래서 우리 김 팀장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들고 왔어요. 큰일 났어. 아, 부담돼 죽겠어 이거. 우리 오늘의 제목은 사람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사람 측정. 심리 측정. 박 박사 눈빛이 왜 그래? 매트릭스? 야, 그게 왜 매트릭스야? 전기로 측정하잖아요. 전기 용량으로. 아. 네. 그래서 우리 김 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사람은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이 맞는가? 혹은 만약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도 데이터잖아요.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될 텐데 그 측정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다루면서 그 다루는 과정 중에 우리 멤버들이 여러 가지 딴지를 걸면서 좀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팀장님 준비되셨어요? 네. 시작해 주시죠. 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측정하고 데이터화하는가. 특히 이제 조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이런 얘기를 하겠죠. 직무 수행은 어떻게 측정하고 사람의 업무 능력은 또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조 과장이 15에서 18회에 HR 데이터를 다뤘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미래가 발전해 나갈 건지 이런 얘기가 중심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다루는 거는 그럼 그런 HR 데이터의 근거는 뭐냐, 어떤 논리가 밑에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앞단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더 근간에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일단 이제 구직자들은 그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인적성 검사 하잖아요. 뭐 심리 검사나 뭐 직무 지식을 시험을 본다거나 면접을 본다거나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선발하는데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일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라고? 무슨 논리로? 그다음에 현직자는 또 이런 의문을 갖겠죠. 왜 인사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는가? 오, 벌써 그렇죠? 재밌어. 직무수행평가는 왜 그런 식으로 하는가? 그러게요. 어떤 논리가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는 제가 이제 학부 때 공부하던 책을 참고를 했어요. 이야. 네, 산업 및 조직 심리학 시판을 참고했고요. 이게 폴 뮤친스키 저이고 시그마 프레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김 팀장의 전공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네, 대학원 때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대됩니다. 네. 혈액형으로 성격 판단할 수 있나요? 아, 무슨 형이에요? 딱 봐도 AB형인데? O형이야. 누구에도 그럴 거예요. 줄수 있는 O형. 네. 일단 제가 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조 과장한테 질문을 먼저 네네. 하겠습니다. 박 박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죠? 저번에 얘기했잖아. 생각해본 적이 박 박사가 사람으로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사람으로서 네. 박 박사가 사람으로서 어떠냐? 저한테는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욕하지 글쎄, 말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저는 뭐라고 규정하기 전에 박 박사의 행동적인 특성이나 심리적인 특성을 관찰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와 다르고 어떤 부분이 이제 저 친구만의 특징인지를 좀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 특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되게 어렵게 말하네. 아니 그러니까 컨텐츠 얘기 안 하고 있어. 아니 그냥 돌려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냥- 돌려서 말하기 싫어갖고 지금. 친구로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지만 대인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성을 두지 않는 사람. 그렇게 보이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여기서는
제가 그냥 저 자체를 그냥 드러내야지 오히려 그치. 서로에게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 뭐 조금 더 가면 그 남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보다는 내가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내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남의 평가 이런 뭐 물론 깃허브에서 스타 받는 거 좋아하고 그치. 그러긴 그 평가를 좋아할 수 있지. 그런 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런 질문을 했나? 그럼 최 반장님은 최 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박사를? 박 박사님을요? 오늘 뭐 박 박사 특집이야? 좋습니다. 평가해 주세요. 친구로서 지인으로서 지인으로서 박 박사님을 어떻게 보느냐. 큰일 났다. 저 번째 아이고, 땀 난다. 오늘 몇 시간 하려고 지금 이 질문 시작한 거예요? 지금 사람 측정이잖아. 어. 박 박사 측정하는 거지. 아 지금 무슨 멘트를 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 거야 설마? 그렇지. 뭐 말씀해 보세요. 박 박사님은 일단은 아까 조과장님 말씀에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기 스스로의 만족에 대해서 남의 시선보다는 남과의 교류와 남과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만족에 조금 더 밸런스를 높이는 성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정하기 어려운 이 표정. 아니요 맞아요. 아니 반대로 그걸 추구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네. 그래서 친구로서 어떤 것 같으세요? 친구가 아니라서 27살이랑 친구 안 하거든. 아니 친하게 가까이 두고 지내는 지인으로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야, 우리 공개 방송 때도 이거 얘기 안 하고 스킵했는데. 진실 게임이야 오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네. 친구의 관점. 친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믿을만한 사람? 왜요? 믿을만한 사람? 왜요? 어쨌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 여기 그 공감 100표 드릴게요. 그래요? 거짓말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만표 만점에 100표 주셨습니다. 아니 나한테 쓴소리를 할지언정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근데 허언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나한테 칭찬하거나 쓴소리하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구나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박 박사만큼은 차라리 내 마음에 상처가 될지언정 저건 진심에서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걸 믿을 만한 사람. 아니, 저 진짜 동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 야 이거 욕인지 칭찬인지 약간 두 개 다 가지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박 박사한테도 물어보죠. 박 박사는 스스로에 대해서 친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계라고 생각하겠지 뭐. 친구야. 자아상이 기계야? 그렇지. 아니 우선 근데 친구라는 존재가 많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널값 아니야 널값? 아니 너를 아니야. NULL 값. 존재를 하질 않아. 그러니까 0이 아니고 개념이 널. 없어. NA not available. NA야 널이야. 아니 그러니까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왜? 생각에. 아니 우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관계를 위한 활동들을 별로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 반대로 그러니까 안 한다는 표현 좀 웃기고 까먹거나 관심 없거나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초반에는 좀 안 하려고 노력한 것도 있는 것도 같고. 가족도 그래요 가족도? 가족도 그쵸. 조금 있어요. 아예 그렇지는 않은데 막말로 뭐 부모님 생일 같은 거 모르죠. 주문을 생일 몰라요? 네, 몰라요. 아니 뭐 사이트 가입할 때라도 주민번호를 외워야 되는데. 음력으로 하시니까. 주민번호는 아는데. 그러니까 주민번호 아는데 음력으로 하시니까 내가 모르지. 아. 네, 그렇게 아니, 챙겨서 세본 적 없는 거 같고. 구글 캘린더 같은데 등록해 놓으면 되잖아요. 음력이 나와요? 음력 나와요. 언제 한번 해야겠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친구들 생일 같은 것도 뭐 제가 직접 챙겨본 적 없는 것 같고. 그럼 그런 걸 잘 챙기는 사람 보면 어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싶죠. 나랑은 좀 다르다. 나랑은 다르지 당연히. 아니 나 궁금한 게 저거를 뭘 저런 걸 챙기고 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나도 하고 싶은데 되게 부럽다라는 그런 뭔가 능력을 생각하는 건지 궁금해서 가치관이. 근데 지향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생각 맞아요. 자체가 그러니까 해본 적이 그것 없나? 때문에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고 있어서 집에 있는 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 근데 그건 이제 서로 삶의 방식을 맞추는 과정의 일부인 거고. 그렇죠, 네. 그럼 뭘 신경 써요? 대인 관계를 유연하게 하는 거 신경 안 쓰고. 대인 관계를 유연하게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럼 뭘 신경 써요? 제가 스타 깃허브 스타 가상의 대인 관계? 페이스북 좋아요 이런 거 누가 내 게시물에 좋아요 제일 빨리 댓글 누르냐. 수. 나 칭찬 받았잖아. 팔로워. 그래서 게시물 올리자마자 내가 좋아요 눌러서 나 막 되게 좋아했잖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걸 신경 써요? 그거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 그렇지 않을 그러니까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 좀 그랬는데 옛날에 아예 울지 말고 얘기해. 그러니까 책 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책이 왜 좋냐면
책 보는 동안 몰입해 있으면 약간 타임머신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치. 3시간 막 시간이 지나가 있잖아요. 제가 다른 세계에 가 있다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약간 지금 코딩 같은 거 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거나 이런 약간 그게 무엇인지를 계속 파내려가는 동안은 그냥 그 곳에 있는 느낌? 몰입 좋아하는구나. 몰입. 예, 그런 상태를 좋아하죠. 약간 마약같이 그게. 예, 그래갖고 그 상태인 시간을 좋아해요. 맞아요. 김 팀장님 병명이 뭐예요? 병명, 병명이 기계, 병 비인간적. 구이게 머신. 기계 증후군 머시너리 뭐 머신. 이런 거. TMM. 웃기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저는 공익이 더 좋아요. 공익. 공익. 현역보다. 현역 아니. 아이고 진짜 역시. 27살 아저씨들. 그러니까 진짜. 인류의 번영, 평화. 그죠? 네. 많은 이의 행복 약간 이런 음. 느낌. 그러니까 저는 공리주의자. 그거랑은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냥 그냥 인류 평화. 맞아. 인류 세계 평화도 가까운 평화. 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 가까운 건 팔의 안으로 굽는 거고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야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런데 그러다- 왜 우리 방송은 그렇게 재밌다고? 나는 날 보는 거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박박사와 쩌리들이라니까. 마음속에서는 데이터 올리가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박사 올리기지. 데이터 올리기죠. 알코올릭이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올리기 이름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내가. 어쨌든 하여튼 본인은 그렇게 약간 판단한다. 그런 느낌이 그래갖고 좀 왜 공익을 좋아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좀 더 공익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참 그게 재밌다. 더 네. 저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인생 추구의 과정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김 팀장은 물어봤는데 김 팀장은 박 박사를 친구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박 박사. 뭐야 그거? 박 박사는 자 우리 여기까지 듣자. 좋다. A라고 평가한다. 일단 박 박사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고 재밌는 걸 추구하고 뭐 하나 꽂히면 끝까지 파고. 네. 그래서 박 박사랑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너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신나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능력 면에서도 저는 배울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제가 물어보고. 그리고 또 기본적인 태도가 박 박사는 되게 객관성을 추구하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을 놓고 얘기를 하면 되게 합리적이고 배울 게 많고 그다음에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도 많이 세련이 되고 그래서 저는 친구로서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이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신기하네. DM 굉장히 많이 하는 사이입니다. 진짜로? 그럼요. 친구가 없대잖아. 이 정도면 엄청난 거야.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평가할 때 굉장히 다른 기준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똑같은 기준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 믿을만 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사람마다 머릿속에 사실은 다른 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을만하다. 그렇죠. 얼마까지 꺼줄 수 있냐. 사람이 네. 신뢰는 돈으로 가는 그럼 측정할 수 있지. 500까지 꺼줄 수 있다. 그러니까 1000까지 조과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뢰라는 건 돈으로 환산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거랑 또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편집하자 편집. 네.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인 것 같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이 되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평가할 때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평가 기준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박 박사를 제대로 평가하려고 하려면 우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두 다 어떤 평가값에 대해서도 그거는 신뢰할 만하지라고 동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신뢰하다라는 것도 조금 전에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냐였는데 그렇죠.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저 아까 평가하신 것 중에도 거짓말은 안 하는 것 같다. 그걸 어떻게 정해 갈 건지를 이제 얘기할 겁니다. 야. 기가 막히다. 믿어보겠습니다. 김 팀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스토리라인 장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의견 일치가 안 되면 같은 사람이라도 누가 평가했냐에 따라서 완전 얘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평가하는 그렇게 게 되는 최고죠. 거고 입김 센 사람의 얘기를 그쵸.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평가치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수행, 사람의 능력을 측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기준을 정하는 건데 이거를 준거라고 해요. 준거. 준 거. 척도 같은 건가요?
척도를 이용해서 준거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척도는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걸로 결국 우리는 준거가 뭔지를 준거는 키, 몸무게 이런 게 준거가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개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건 예를 들어 직무수행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정의를 해야 돼요. 무엇이 직무수행인가?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단계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정의된 직무수행을 어떻게 측정할 건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 직무수행을 어떻게 뭘 가지고 예측할 건가? 그러니까 인사선발 도구는 가장 마지막에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못 믿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맞춰보고자 노력을 하는 거지. 이번 방송을 다 듣고 나서 박박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지.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기계쟁이라서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것만 봤기 때문에 이 준거를 영어로는 크라이테리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한글로 써놨어. 뭐 한글 써놨어 실수할까봐. 뭐라고 써놨는데요? 크라이테리아. 크라이테리아. 네. 두 가지가 있어요. 개념 준거하고 실제 준거가 있는데 개념 준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그냥 이렇게 대화 나눴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론적인 기준들. 그러니까 추상화되어 있는 그냥 그 개념 그 자체네요. 그렇죠. 추상적인 개념이고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고 합의에 이르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훌륭한 대학생의 준거는 무엇인가? 그럼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적 성장, 지적으로 얼마나 성장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정서적 성장, 뭐 가치와 신념이 얼마나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가? 뭐 정서적으로 안정적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 준거는 우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너무 다 다르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분석하려면 결국에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야겠죠.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준거를 실제 준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훌륭한 대학생이라고 했을 때 지적 성장이라는 준거가 있다 그러면 뭘 측정하면 될까요? 지적 성장은 학점이죠. 그렇죠. 학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정서적 성장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지도 교수한테 이 학생의 정서적인 안정성을 10점 만점으로 평정해 주세요. 이런 식의 방법을 취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하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 그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에 맞아요. 박찬엽 학생은 매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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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함.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 실제 준거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아니 실제 준거가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런 주관적 평가도 실제 준거예요? 주관적 평가 방식으로 실제 준거를 삼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평가해서 값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실제 준거, 손에 잡히는 준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실제 준거랑 개념 준거는 같지가 않잖아요.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고. 그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 이제 개념 준거를 만들고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실제 준거를 만들었는데 실제 준거의 합이 개념 준거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같은 게 아니니까. 그치. 이렇게 교집합해서 일부만 얘가 나타내 주는 거고 실제로 개념 준거는 있지만 측정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개념 준거에 없는데 실제 준거가 측정하는 오류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전에 대학생의 직접 성장이라고 하는 준거를 실제 준거로 잡은 게 학점이었잖아요. 근데 네. 과연 학점 자체가 지적 성장을 나타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학점은 관계적인 게 더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교수님 얼굴을 똘망똘망 쳐다봐. 그리고 관계가 좋아서 친구들한테 그 족보 같은 걸 막 얻어내. 그렇죠. 그런 애들이 A+ 받을 수도 그리고 있으니까. 대부분 학점은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시험 정답만 기가 막히게 잘 맞추고 시험만을 위해서. 실제 문제 해결은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그러면 수 이거를 있죠. 지적으로 성장되었다고 봐야 할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럼 지적이 무엇이냐 성장이 무엇이냐를 그치. 다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야지. 앞으로 가는 거네. 그래서 이런 실제 준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준거 결핍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준거 오염이라고 하는데 준거 결핍. 준거 결핍은 실제 준거가 개념 준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개념 준거를 완벽하게 포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느 정도는 결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훌륭한 대학생의 준거로 학점을 잡았다고 했을 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수강 전에 얘가 원래 사전 지식이 높으네요. 그럼 학점이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성장이 아니지. 그렇죠. 그다음에 정서적 성장을 우리가 교수님의 평점으로 이제 준거로 잡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교수가 과연 학생의 정서적 성장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모르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굉장히 알아? 짧게 만난 사람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포함할 수가 없고 일부만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네네. 근본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준거 오염인데 이거는 개념 준거랑 상관없는데 측정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지적 성장의 준거로 학점을 잡았다 그러면
선택한 과목의 난이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치. 네. 과목이 쉬우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거고. 그리고 교수님이 A+ 폭격기면 뭐 다 A+ 맞는 거지 뭐. 그런 분 있었거든요. 학부 때 다 A+ 주는 거야 막. 그다음에 사랑했지. 정서적인 성장을 교수한테 평가하라고 했을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얘가 학점이 높으면 정서적으로도 괜찮은 애일 거라고 오해하고 점수를 높게 줄 수도 있겠죠. 그거네요. 예쁘고 잘생기면 성격도 좋고. 브래드 그렇죠. 피트지. 그러니까 다른 속성이 지적 성장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아, 저는 근데 요건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적합한가? 그런 것도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뭔가 그런 부분이 근본적인 전제가 좀 틀린 느낌. 그렇죠. 실제를 관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그것도 라는 자기 것 때문에 평가 되게 기준에서 큰일인 평가하는 거라서. 거고. 그래서 이제 업무 수행 지표들의 불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업사원의 준 거를 우리가 판매 실적으로 잡았어요. 판매 실적이 높으면 얘는 실력이 뛰어난 거야, 능력이 있는 거야. 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잠깐만요. 영업 사원의 실적에 판매 실적을 가지고 얘의 수행 판매력, 판매 역량을 판매 실적으로만 잡는다.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뭐 독점하려고 하겠죠. 협업보다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역량만을 따진다면. 사람들이 아니, 역량의 여기에 평가를 불만을 위해서.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판매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매량이 달라질 거거든요. 자기 고향 이런 거? 아니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느냐, 아, 그치, 그럴 수도 있고. 네, 소비 정도가 큰 지역에 있느냐, 아니면 신도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하긴 논밭만 있는 곳에 그 대리점 하나 띡 있으면 그렇죠. 한두 아무리 명 넓게 하기도- 커버하고 있어도. 그러네. 그러니까 주변 환경 요소에 의해서 이 준거가 오염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고오염을 어떻게 줄이냐면 일단 이런 걸 미리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만약에 외부 요인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걸 중고로 잡으면 안 되죠. 너무 영향력이 크다고 하면. 그다음 또 하나는 만약에 어떤 오염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면은 데이터를 그것까지 수집해서 통제할 수가 있겠죠. 실험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계적으로 통제해서 그 데이터의 영향력을 가중치로 어느 정도 보정해 준 다음에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측정도 중요한데 목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목표. 왜냐하면 아까 영업사원 이야기를 했는데 영업사원들이 보통 어디에 맞추려고 노력하냐면 내 올해 나의 목표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를 들면 대도시에 사는 친구는 올해 목표를 뭐 10억을 잡았고 시골에 사는 친구는 뭐 예를 들면 뭐 5억을 잡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 네가 시골에 있다고 어떻게 5억만 해 7억 해 이러면 맞추게 되잖아요. 그죠, 힘들지. 그걸 또 그리고 미트하면 뭐 A고 뭐 10% 이상 상회하면 S를 받고 뭐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해도 잡아요. 그래서 뭐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상승했느냐를 기준으로 잡기도 하는 거죠. 아 그건 되게 의미 절대치가 있겠네. 아니라. 한 네. 5년치가 평균이 나온다면 그거를 얼마나 뛰어넘느냐. 근데 어쨌든 뭘로 하든지 간에 오염에 거기서 요즘은 벗어날 수 없을 것 완전히 같아요. 벗어날 수 네, 있는 네. 방법은 없어요. 네. 특히 사람이라 더 줄이는 그래요. 방법. 사람이 측정을 하려고 들면 제일 크게 걸리는 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윤리. 네. 그 사람 통제해서 평가할 수 없잖아요. 실험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기계가 아닌데. 네, 전에 한번 그 피셔 말할 때 얘기했지만 10년 동안 담배 펴 시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준거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준거를 찾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이때 이제 작업 분석이라는 걸 해요. 혹은 이제 직무 분석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일단 사람들이 작업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작업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얘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주면 어때요? 난 뭐하지? 그렇죠. 이런 거죠.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어.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인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과업이 뭔지, 그 다음에 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뭔지 이거를 찾아내는 작업, 이거를 작업 분석 혹은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이제 누구로부터 이런 정보를 얻어야 될까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현직자. 현직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네. 네. 그 다음에 또 현직자가 있겠고. 그리고 상사, 동료. 그렇죠. 상사죠, 상사. 상사도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상사가 그 분야에서 커온 사람이라면 이란 전제에서.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작업 분석 자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작업 분석가라고 하거든요. 김 그러니까 팀장. 하나의 저는 이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도 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작업 분석만 계속하는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 직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직무 분석을 오히려 현직자보다 잘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주제 관련 전문가라고 해요.
SM이라고 부르죠.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서브젝트 매러 엑스퍼트. 그 분석가분은 도메인과 관계없이 그런 분석만을 전업을 하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직무들을 분류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능력들이 뭔지를 정리를 하고 이런 업무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뭐 약간 그거에 대한 대체적인 결과물이 NSC 같은 거예요. 그렇죠. NSC? 네, 그 왜 한국 국가 한국인가요? 국가 뭐 국가 직무 역량 평가 그거. 고용노동부에서 아니, 만든 그게 NSC 아닌가? 제가 약자는 틀렸을 수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그 뭐지 국가기관에서 지금 공무원이 되려고 할 때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걸 다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개별 직무와 직무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들을 다 정의해 놓고 그거에 해당되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뒤에 뭐 교육을 만들던 자격증을 만들던 일단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도 뒤에 가면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NCS네. 아, 국가 직무 능력 표준. 맞아요. NSC는 다른 거라니까.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라는 지금 말씀을. NSC.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런 정보를 찾아내는데 어떤 절차를 거치냐.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과업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과업지향. 네, 그러니까 일에 중심에 놓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조사하는 거. 이걸 과업지향적 절차라고 하고요. 진짜 국가연금 안정 보장이 맞아. 맞아요. 초반님 장난 아니야. 상식왕. 짱 무서워. 네, 어쨌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방향은 작업자, 사람의 중심을 놓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과업이 아닌 사람. 어떤 인적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중점을 놓고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이 퍼포먼스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트 인터뷰를 해요? 아니면 중간 정도 수준한테 인터뷰를 다 해요? 해야 되죠. 다 해요? 네. 왜냐하면 아주 하이 퍼포머가 저성과자부터? 하는 일이 그 일을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들 진술문을 얻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예를 들면 고압 전선을 잇는다. 업무잖아요. 과업. 재료와 물건을 주문한다. 시험을 채점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복사를 한다. 복사를 그런 거? 한다. 타이핑을 한다. 뭐 전화를 고객한테 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제 세세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그쪽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 과업의 빈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다음에 이게 직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다음에 이 직무의 난이도가 어떠한지를 평정을 하는 거예요. 5점 네네. 만점으로 평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점수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이 직무에서는 주로 이런 일을 하고 이게 중요하고 이런 난이도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일이 정형화되어야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런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 얘기도 뒤에 자동화 얘기하면서 일이 이렇게 뭔가 맞아요. 분석이 돼야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분석이 돼야 자동화를 할 수 있고 분석이 측정을 할수 돼야 있죠. 직무 역량 평가도 가능한 거네. 맞아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구체적인 과업, 일을 찾는 방식의 절차인 거고 두 번째 방향은 이제 사람을 찾는 건데 사람의 속성을 찾는 건데 네.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의 능력을 범주화할 수 있는데 크게는 4가지 범주가 있어요. 보통 줄여서 KSAO라고 해요. K는 knowledge, S는 skill, 그다음에 A는 ability, 그다음에 O는 others예요. 다른 요소들. 영국에서 공부하셨나 봐. 논리지. 시놀로지. 이렇게 4개. 네. 네, 일단 지식은 뭐냐면 그런 거죠. 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버스 운전사라고 하면은 교통법규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쵸. 이런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걸 이제 알아보는 거고. 기술은 구체적인 업무 기술이에요. 예를 들면 운전사라고 하면 자동차 운전 기술을 갖고 있어야겠죠. 이런 기술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능력은 이런 거예요. 뭐 신체 능력, 인지 능력, 공간 지각력 이런 능력들 있죠. 기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인 속성들 이런 걸 찾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덜세는 여러 가지 성격이나 뭐 동기 수준 이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버스 운전사라고 하면 어떤 인적 속성이 성격적인 속성이 중요할까요? 버스 운전사요? 네. 지루함을 참아내는 능력이. 그렇죠. 인내력. 화장실 가고 싶은데 그거 참는 그렇죠. 거. 참아내야 되잖아요. 그거 되게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조절. 그다음에 침착함. 침착함. 그다음에 친절함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사고가 안 나야 될 서비스업이니까. 테니까. 생명이면 안 되시겠지. 신호등을 보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신체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4가지 KSAO를 찾아요. 네. 근데 이게 기술하고 능력이 조금 구분이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구분이 편하냐면 선천적인 능력이 개발되어서 이게 기술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악가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뭐가 될까요? 음감, 그렇죠. 박자 감각 이런 게 능력이죠. 그럼 이게 기술로 발현되면 뭐가 될까요? 작곡. 그렇죠. 작곡이나 연주를 한다거나 편곡. 노래를 한다거나 이런 게
기술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베이스가 되고 그게 기술로 구체화되는 거죠. 이렇게 분류가 되는 능력이 겁니다. 베이스가 되고 기술로 구체화된다. 그렇죠. 근데 기술이 지금 예시만 들어봐서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는 능력처럼 뭐 하는 기술처럼 들리냐면 유튜브 하는 기술 같은 느낌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조금 덜 나눠진 개념 그래 같아요. 카테고리화를 더 하면 굳이 더 해봐야 방송 진행 능력이겠지. 자, 유튜브를 한다는 유튜브를 거를 더 제작하는 쪼개면 기술 이러면 되잖아요. 생각을 해봅시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직무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컨텐츠를 개발하는 능력, 컨텐츠를 개발한다, 그리고 컨텐츠를 편집 제작하는 능력, 편집한다. 제작한다. 네. 그리고 뭐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진행 능력도 있을 네, 거고. 그러면 영상 편집을 한다 이걸 과업으로 놓자고 네. 하자고요. 그러면 영상 편집에 필요한 지식은 뭘까요?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 지식. 그러면 기술은 이거 자체가 기술이 되겠네요. 그쵸? 기술이죠. 그럼 능력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센스 박자감. 센스. 센스.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할 수 있는 트렌디함. 오른손 손가락의 능력. 그거 중요하죠. 이거 신체 협업 능력이라고 하는데 되게 구성력. 중요해요. 영상 구성력. 구성력, 그렇죠. 스토리라인. 그다음에 이런 거. 뭐 사운드적인 감각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구성은 기술이지 않을까요? 능력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성격적인 특성은 뭐가 필요할까요? 성격적인 거요? 지루한 편집 작업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력. 인내력. 그게 필요한가요? 반장님이 보시기에? 그럼 엄청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 목소리를 매주 들어도 그걸 참을 수 있는 인내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요소를 만약에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네 가지 속성이 모두 다 높다고 하면 괜찮은 편집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이게 다 높아도 네. 그러면 괜찮은 편집자가 왜냐면 아닐 수 있다. 개념 왜냐면- 증거와 기술 증거가 다르네요. 실제 증거가 다른 그런 거네요. 문제인 거네요. 네. 뭔가 더 핵심적인 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이 구독자가 많다 적다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구독자 그것도 많다 다른 적다로 문제죠. 좋은 편집자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네. 그러면 최 반장님은 좋은 편집자인가요? 장난 아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개념 증거가 달랐구나. 음. 좋은 편집자라는 거를 결국 그 결과물이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게 되는 거를 좋은 편집자로 정의하신 거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게 아주 뭐 무 자르듯이 쪼개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다 결론은 물려 있는 네네네. 개념들이라는 거고. 지금 결론은 본인이 좋은 편집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잘라? 그게 결론이었어? 아니 근데 현업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빌리티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적을 높이는 거랑 다른 문제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직무 역량 평가, 직무 역량 분석이 조금 요즘 세상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드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가 막 판판이 놀아. 회사에 노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자기 직무가 리크루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을 리크루트해서 회사에 앉혀놓으면 그게 최고인데 어떤 사람 되게 성실하게 뭐 연구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하는데 데려온 사람이 시원치가 않은데 어떤 리크루팅하는 친구는 그냥 놀고 막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직무 역량 지표에서는 완전 바닥인데 어마어마한 사람들 데려다가 회사에 딱 꽂아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단은 이 직무 분석은 이거 자체로 뭘 평가할 건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뭘 평가할 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다 들여다보는 작업이에요. 그 이후에 예측 쪽이 가서 선발 도구다. 그렇죠. KSAO를 측정할 건지 말 건지는 나중에 더 많은 작업을 거친 다음에 결정됩니다. 탐색 과정인 거. 탐색하는 과정이죠. 너무 그렇게 뭘 빠른 많이 할 거면 챌린지였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내가 약간 이런 쪽인 거지 요즘에. 그냥 성과만 보면 된다. 그 필요한 논리가 있어서 그래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단은- 챌린지 하자. 열심히. 일단은 KS를 어떻게 찾냐면 마찬가지예요. 이제 인터뷰하는 거죠. 인터뷰 해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이런 진술들을 얻어내. 예를 들면 모모를 하는 지식, 모모와 관련된 지식, 모모를 하는 기술, 모모를 하는 능력 이런 식으로 진술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법규에 관한 지식, 드릴을 사용하는 기술, 뭐 50kg짜리 물건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리는 능력 이런 식의 문장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데이터 그리고 분석가는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나요?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를 원하는 모양으로 그렇죠. 바꿀 수 있는 데이터 핸들링. 기술. 데이터의 기술. 구조를 네. 변환할 수 있는 기술, 그건 기술이에요. 네. 능력은 그러면 능력. 코딩 코드를 봤을 때 읽을 수 있는 능력. 그건 그건 기술 능력이겠네요. 그 능력이라고. 기술이 능력과 기술이 같이 섞여 되어 있어요. 있네. 좀 섞여 네.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알아들으려면 그 정도 지적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고 어떤 통계 분석 방법을 써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지 이거는 지식이 되겠네요. 지식이겠네요. 그건 이런 지식이지.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진술문들을 뽑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주제 전문가들한테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평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는 평균적으로 되게 모든 전문가들이 높게 평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중심으로 이 업무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KSAO가 여기서는 핵심적인 지표이구나. 이런 걸 이제 찾아내게 되는 거죠. 평정이 무슨 뜻이에요? 평가 점수를 매긴다. 평정 네. 점수를 매긴다. 아니, 삼국지에 나오는 단어인 줄 알고. 그러니까요. 아니 천하 평정할 때요. 조조가 천하를 평정했다. 레이팅. 그러니까 레이팅. 지금 같은 맥락 다른 맥락에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뜻이지 처음 싶어갖고. 알았어요. 근데 진짜. 네. 별점 매기기. 네, 그걸 네, 평정이라고 레이팅. 부른다는 걸 처음 알았어. 평정한 게 평점. 약간 야. 약간 준 거 같이 뭔가 한글 같지 않은 한글이네요. 번역 투이고 이게 대부분 약간 일본 번역. 일본 네. 번역 투라서 그래요. 보통 이런 심리학 용어들이 일본을 거쳐서 넘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색한 것들이 좀 있어요. 저도 준거란 단어도 근데 다른 얘기인데 원래 법학에서 많이 쓰는 맞아요. 용어라서 맞아요. 법도 그렇잖아요. 네, 일본에서 준거법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느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 토론을 하기도 해요. FGI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하게 하기도 하고 포커스드 그룹 인터뷰. 네. 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 다음에 직접 관찰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박박사 하루 종일 뭐 하는지 관찰하는. 관찰하는 거예요. 쟤또 대신에- 페이스북 하고 있어. 진짜 게 진짜 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다음에 중요한 게 말 걸리면 안 돼요. 말 걸면 안 돼요? 업무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그러면 왜곡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도 사람이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평소와는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저 여기 잠깐 딴 얘기해도 돼요? 인생극장 아시죠? 음. 인생극장 요즘도 하나? 다큐멘터리 하잖아요. 인생극장을 하면 그 이만한 그 엄청난 그 큰 카메라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평소의 성격과 행동이 나오기 어렵잖아요. 음. 근데 제가 그 공군에 있을 때 공군에서 조종사 부부를 인생극장에서 촬영했어요. 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편안해지게 될 때까지 때려. 그쵸. 엄청 때려요. 장난 아니에요. 막 때려요? 얼굴 시퍼러지고. 농담이지 이 사람아. 한 달 동안 테이프가 없는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맨이 쫓아다녀요. 익숙해지게끔.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 있는지도 모른대요. 이제 그 뒤에는 그냥 뭐 있나 보다. 그럼 그때부터 촬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평소 생활이 나오는 거지. 아니 그래서 그렇게 왜 쓴대요. 실험 카메라는 요즘에 이제 그런 관찰 카메라 많잖아요. 네. 리얼. 화장실에서 카메라 있는지 모르고 옷 벗고 이런 거 엄청 많이 찍힌대잖아요. 맞아요. 효리네 민박 이런 프로 막 그러니까요. 카메라 수십 달하면서요. 그러니까요. 그걸 다 신경을 쓸 수가 없죠. 그렇게 그래서 할 수도 있다. 촬영을 하기도 한다. 이거 뭐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지만 네. 근데 주로는 이제 인터뷰나 집단 토론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기존에 이제 직무들을 잘 분류해 놓은 정보들이 있어요. 이걸 분류 체계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설문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직무들에서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를 쫙 정리해 가지고 한 몇백 개 질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조직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뭐 조금 더 빨리 할 수 사전 있겠죠. 같은 게 있나? 사전을 활용하는 거죠. 네, 아이템 관련해서 목록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제 표준도 있어요. 네. 그렇겠다. 일단은 제일 유명한 거는 미국 노동부에서 만든 또 직업 정보망이라는 게 있어요. 오넷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직무에 대해서 작업자의 특성은 어떻고 어떤 직무라고 이거를 DB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축가, 뭐 용접 기술자, 그렇죠. 간호사. 그러니까 같은 기술이면 다른 데서 조사한다고 뭐 더 다른 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자기네 뭐 세금을 들여서 네. 공통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워크넷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제 소개글을 잠깐 보니까 대표적인 830여 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다. 있대요. 적죠. 네, 왜냐하면 이제 대표적인 직업들밖에 할 수가 하위가 또 없는. 있겠죠, 뭐 카테고리가. 아마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떤 훈련을 시킬 건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저게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왜 약간 계속 의아했냐면 그러면 회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도대체 뭘로 사람을 뽑고 평가하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도 인터뷰할 수가 없잖아. 여기에 이제 스타트업에서 막 사람 뽑는 워크넷에 들어가면은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직무를. 그러면 내 직무에 필요한 성격은 뭐고, 능력은 뭐고, 자격은 뭐고, 그 다음에 평균 연봉은 어떻고, 연봉의 표준 좋다. 편차는 어떻고, 이런 기본적인 통계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건 이제 매년 갱신이 되는 거죠. 워크넷이라고 하셨죠. 워크넷. 워크넷. 네, 내가 워크 회사를 창업한다 이러면 참고할 그렇죠. 수 있는 거네. 워크.go.kr. 그리고 이걸 또 어디에 많이 쓰냐면 진로 교육에. 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되나요?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참고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근데 현실과 이 갭이 엄청 날 텐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직업 세계가 굉장히 빨리 변한다는 거죠. 네, 직업이 너무 빨리 생겨나고 너무 빨리 없어지고 파악이 안 되는 직업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 명칭이 같아도 일이 많이 다르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참고 자료로 쓰는 거죠. 아, 근데 그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영업 마케팅에 저 직업 뭐 이런 걸 보면 뭐 분석 능력 고객 어쩌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 속에서 일하는 거는 이제 술 먹고 뭐 그럴 거란 말이야 사실은. 매우 그런 건 안 중요하죠. 써놨겠지 또. 근데 그런 것도 안 써놨을 거란 말이야. 노름 잘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그걸 측정해서 들어오면 뭐라고요? 모르고요? 놀림이겠지. 놀림. 27살, 27살. 아, 네네. 그런 거 좋아할 나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업 분석을 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작업 음. 분석을 하면서 뭘 알아낼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뭐가 있냐면 작업 분석은 기본적으로 육체 노동이나 단순 사무직은 파악하기가 쉬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용접을 한다, 타이핑을 한다, 서류 정리를 한다 이런 거는 기술을 파악이 평가하기 편하잖아요. 쉽지. 그리고 그걸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뭔지도 좀 분명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치. 예를 들어 관리직이야, 매니저야,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업무가 관찰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디자이너나 카피라이터. 그냥 맞죠. 가만히 네. 있다가 창의적인 활동. 측정도 안 되고. 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인지적인 능력, 그다음에 사회적인 기술이 발현된 이런 것들, 뭐 기획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예측을 하고 대인관계를 맺고 이런 업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죠. 또 서비스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특정하면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쓰게 되냐면 성격 감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나왔다. 성격.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사람의 성격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이 직무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성격은 그러면 어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액형처럼 A, B, O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성격이 뭐 이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깜짝이야. 왜 현아님 보고 얘기를? ABU 하면서 저는 나쁜.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규정하는 그 낱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 뒤에 가면은 설명드릴게요. 물론 아. 성격은 무궁무진해요. 사람의 그렇지. 성격은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그거를 다 측정하진 않고 네.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것들만 인사선발 도구에 쓰게 되죠. 아. 그리고 성격을 검사할 때 제가 볼 때 가장 잘못된 점은 이중성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평가한다는 점이에요. 이중성에 대해서 네. 그것은 옳지 예를 않다라고 들면? 평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사람들이랑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안 하는 편이지만 네. 실제로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외적으로. 이중성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것하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카테고리를 나누면 여기서는 적극적인데 여기서는 안 적극적일 수도 있잖아요. 아, 맥락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다르게 있어요. 나타난다. 근데 맥락을 다 전달하면서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정된. 이게 모든 측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양평가 그래서 아, 믿지 마. 영양평가 제가 그 어세스먼트 센터라고 그 영양평가하는 툴과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도 그거를 얘기할 한 겁니다. 3, 4년 정도 담당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을 박 박사님한테 주고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중성이 드러나긴 한데 그게 드러나야만 하는 상황을 줘보는 거죠. 일단은 박 박사가 말한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심리학자들이 해왔어요.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도구들도 있고 그런 건 근데 제가 그렇다고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응?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거보다야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신뢰할 정도로 아주 정확도가 높아지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하자고요. 심리 검사는 제가 따로 좀 심도 있게 다룰 거예요. 알겠습니다. MBTI. MBTI도 얘기할 겁니다. 네, 애니어그램. 애니어그램. 그러니까 뭐 애니어그램. 지금 직무에서 필요한 성격 차원이라고 하면 뭐 이런 게 있겠죠. 리더십, 협상을 좋아하는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대인 민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얼마나 꼼꼼하게 업무를 하는 성격인가,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업무랑은 관련성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방금 그런 거는 정의를 어떻게 해요? 뒤에 가면 얘기할 겁니다. 다 뒤에 가서 얘기한대. 왜 지금 안 해? 지금은 작업 분석 얘기하는 중이에요. 아팠어. 적어놔. 이거 뒤에 가서 얘기해보자. 알았습니다. 공약 이행도 측정.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육체 노동이나 단순 사무직이 아닌 직무를 측정할 때 성격 검사를 쓰게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무직을 대할 때보다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음. 그럼 이렇게 이제 작업 분석을 해서 정보를 얻어냈어요. 어느 직무가 뭘 하고 있고 KSAO가 뭔지를 이제 알아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일단은 직무 성공에 필요한 속성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인사선발 검사에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채용부터. 네, 뭘 측정해서 채용을 할 건가? 근데 물어봐도 돼요? 네네. 이제 예를 들면 뭐가 필요한지를 이제
뭔가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었잖아요, 준 거를. 근데 신입사원이 그게 개발돼 있을 리 만무하잖아요. 들어와서 성장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냐에 대한 잠재력을 평가해야 되는 건데 그건 또 더 어려운 그 거 얘기도 아니에요? 뒤에 나옵니다. 아 뭐야? 잠재력서 나온대. 맞아요. 그래서 현재를 측정할 거냐, 과거를 측정할 거냐, 능력을 측정할 거냐, 기술을 측정할 거냐, 성격을 측정할 거냐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야, 뭐 내가 이야기할 게 다 시나리오에 있어. 네, 여러분들의 모든 의문점 뒤에 가면 다 풀립니다. 네. 그다음에 풀리나 보자. 안 풀려 어떡해. 눈빛 봐. 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이제 이건 다 밑밥이에요. 밑밥을 1시간 깔고 있어. 밑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선발 검사에 활용할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직위와 직무를 어떻게 분류할 건지를 결정할 때 이런 작업 분석 정보를 활용하겠죠. 직위와 직무, 팀장 맡길 거냐, 실무자 할 거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직무를 어떻게 이제 회사를 차리는데 조직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인사팀. 그러면 비슷한 업무끼리 영업팀. 혹은 속성끼리 능력끼리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임금을 결정할 때도 사용하겠죠. 능력을 평가하거나 난이도를 평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고난이도는 임금을 많이 주고 그렇죠. 고위험 영역 뭐 이제 업무는 임금을 많이 그렇죠. 주고. 업무량도 영향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을 결정할 때도 사용하겠죠. 이 사람들을 뭘 가르쳐줘야, 뭘 훈련시켜줘야 업무 수행을 잘할 건가. 그다음에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도 쓰게 되죠. 네. 그러니까 주요 과업을 정의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과업을 잘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 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되게 옛날 거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다 방어해. 최근의 추세는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6 최근의 추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여줘봐. 네. 보여줘봐. 요즘에 하는 건 네. 여기 써 있잖아요. 뭘 이렇게 의심하고 그래. 최근의 추세. 아 그러네. 보고 했어요. 보고. 또 보여준다. 사람을 못 믿어 사람들이. 의심이 많다. 제가 보고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이런 작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뭘 하냐면 역량 모델링이라는 걸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직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인적 특성을 찾아내는 과정인데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 분석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게 직무별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만약에 뭐 직무가 뭐 한 50개가 있다 그러면 50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인사 선발 방식을 50가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여러 직무에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잘생김. 미안합니다. 네가 할 줄 알았는데 안 해가지고 내가 한번 했네. 저는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사람이 어떤 역량을 가질 거야를 직무를 갖고 했다가는 회사가 살아남지 못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망하지, 했어요. 그치? 계속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면서 회사가 성장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선발 역량이- 도구에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요즘 측정을 특히 합니다. 네. 학습 민첩성 이런 거 많이 네. 보거든요. 그게 특별히 중요한 직무들이 있어요. 그죠. 네, 새롭게 전부 다 바뀌어 그런 건 아니지. 특히 개발자 쪽들이 그렇죠. 그쵸. 계속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직무에 적용되는 공통된 것들,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좀 더 포괄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종업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뭐가 있을까요? 종업원? 종업원, 너무 예를 들면- 종업원이 넓어요. 구성원, 임직원.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직무에서 항상 높은 성실성을 발휘한다. 다른 종업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한다. 끊임없이 학습하여 항상 자기 분야에서의 최신 기술을 습득하려고 한다. 자신의 개인적 성공보다는 조직의 성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유니콘.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걸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역량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조직이 우선적으로 선택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좀 전에 얘기한 끊임없이 학습하는 능력이 모든 직무에 다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회사를 먼저 생각한다도 요즘에 좀 바뀌고 있는 준거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이기적인 구성원들이 최고의 회사를 만든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 책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책 얘기를 좀 하는 건데. 그 직무 분석할 때랑 또 좀 다른 게 직무 분석은 딱 직무에서 핵심적인 역할 혹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역량을 찾을 때는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다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네요. 이런저런 사람들이랑 다 논의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약간 들으면 점점 기업 문화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뭐 핵심 가치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게 사실은 역량을 다른 표현으로 쓰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량은 약간 좀 대중적인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 수준의 가치나 비전까지 여기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뭐 그럴듯하네 이렇게 수용하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조금 모호해지는 측면도 있겠죠. 아 저렇게 해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춰갈 수 있겠네.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러이러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역량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 우리 회사한테는 이런 게 필요하고 내가 이게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도 발생하는 거죠. 제가 지금 어느 기업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신뢰, 헌신, 충돌 뭐 이런 가치가 있어요. 충돌? 충돌.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충돌해야 되는 거예요. 아, 묻어두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신뢰하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충돌하고 거기서 좋은 결과를 내고 또 내가 나의 업무와 직무에 헌신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단어가 기업 가치나 문화에 따라서 실제로는 부정적이지 않게 쓰이는 때도 있다는. 이제 어떤 회사 자체도 한 명 한 명 우리가 개인이 다르듯이 회사도 되게 다른 개인들인 것 같은 요즘 느낌이. 그렇죠. 예, 공공기관도 다르고 뭐 개발자로 이루어진 회사도 다르고 뭐 전통적으로 뭐 70년 넘은 기업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회사에서는 되게 높은 수준의 역량으로 평가받는 지표들이 B라는 회사에 가면 전혀 먹히지 않는 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준거를 찾는 과정에서 1단계였던 거예요. 이제 1단계야? 직무 분석을 한다, 역량 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능력이 필요한지를 이제 알아낸 거죠. 그러고 나면 2단계는 뭐냐면 이제 직무 수행의 준거를 정하는 거예요. 평가 기준을 이제 마련하는 거죠. 평가 기준이요. 크게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수행 준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서 발생하는 기록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분명한 지표들을 활용하는 거고, 뭐 또 출근 하나는 시간, 뭐 그런 게 판매, 되겠죠. 판매량, 판매액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관적인 수행 준거. 그러니까 평가자가 평가하는 거죠. 상사가 크게는- 예뻐하는가? 그렇죠. 예뻐하는 거. 요즘 360도도 하니까 후배, 그렇죠. 동료, 선배가 다 평가하고 다면 평가 많이 다면 하죠. 평가 예. 얘기하는 거죠.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하나가 뭐 더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직무 특성에 따라서 어떤 지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네. 이제 골고루 활용하게 되는 거죠. HR의 냄새가 솔솔 나네 이제. 아니요, 아까부터 HR이었어요. 이거는 HR의 베이스 같은 거죠. 네. 일단은 이제 제일 명확한 지표는 뭘까요? 생산량이죠. 생산량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해내냐.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지표에 가장 명확하고 네, 얘기하세요. 아니요, 계속하세요. 근데 요즘은 생산량은 기계의 지표지 인간의 지표가 아닌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그다음에 이거를 사실 공정하게 측정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산 라인의 특성에 따라서 생산량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형 TV를 만드느냐 반도체 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공정하게 측정할 거냐. 그다음에 조립 라인 속도도 굉장히 공장마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운 것 같지만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더라도 이런 오염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산 납기를 잘 맞추냐 이런 게 좀 오히려 준거가 그렇죠. 될 것 같네요. 10개를 만들든 뭐 10,000개를 만들든. 그렇죠. 그다음에 도매업, 소매업 혹은 영업 이런 데라면 뭘 하면 될까요? 매출, 판매액 같은 걸 하면 되겠죠. 이것도 상대적으로 명확한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오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뭐 기존의 고객들이 확보되어 있는 곳인지 신규 지역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것들에 오염을 받게 되는 거죠. 객관적 지표이기는 하지만. 지금 약간 전통적인 산업 위주로 좀 그 표현이 되고 있는데 개발자 세계는 어때요? 뭐가 평가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해요. 평가를 심플하다. 아직 마련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마련이 안 돼 네. 있다보단 마련할 수 없는 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예, 때는.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개발자가 네.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왔던 중간에 그 시도가 뭐냐면 코드를 몇 줄 더 썼니 같은 거였어요. 와. 그러면 엄청 더럽게 짜겠네. 엔터 여러 번 치는 거지. 커밋을 몇 번 했니?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컴퓨터 사용 시간 이런 거 측정.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사용 시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올해 빅브라더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그쵸. 거고 거기다가 생산량 같은 레벨로 개발자를 평가하게 되면 무슨 이슈가 있냐면 옛날이에요. 이것도 미국의 어떤 개발자가 되게 경험 많은 개발자가 자기 일을 인도에다가 외주를 준 거예요. 그 얘기 유명하죠. 그 얘기 있다. 네, 워낙 유명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외주 준 거를 태클을 걸 방법이 없어갖고 회사에서 수를 뭐로 했냐면 비밀 유지 위반으로 걸었어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아니 사례? 미국 얘기예요. 미국 사례가 미국인이 자기 QA 일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였는데 QA 자기의 일을 인도. 굉장히 인력 비용이 싼 인도 사람들한테 외주를 주고 자기는 놀러 다닌 거야. 근데
근데 자기 일에 대해서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QA 업무량에서만큼은 퍼펙트하게 일을 해낸 거죠. 그렇지. 야 참.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지표를 만드는 순간 본래의 의도를 벗어난다. 뭐 이런 식의 되게 좋은 얘기가 말이다. 있어요. 뭐든지 간에 측정하려고 해서 KPI로 만드는 순간 이런 오류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됐든. 그럼 뛰어난 개발자와 그렇지 않은 개발자는 뭘로 가장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생각해요, 박 박사님은? 저는 주변인의 평가? 아 이거 되게 괜찮은 중요하죠. 평가다. 네. 그래서 그 주변에 다면 평가하는 방식이 굉장히 세련돼야 돼요. 왜냐면 주변의 평가라는 게 특히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공정하거나 객관적이거나 아니면은 솔직하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문화적 내가 하려는 성향이 얘기 다 하네. 문화적 성향이 그렇게 되어 맞아요. 있어요. 그래갖고 부담들이 많죠. 이거를 그냥 제가 그동안 주장한 것처럼 마냥 다 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걸 수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져야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그렇죠. 문화 그거랑 관련이 있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걸 그렇다고 내부의 평가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으니 외부 평가를 그럼 활용해 볼까? 이런 순간 또 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직접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동료 평가에 대해서도 뒤에 가면 다 얘기를 저는 다면 몇 회예요 평가 이거? 다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어. 좋아. 다면 평가를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결국에는 좋은 말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몰아주기. 그렇지. 그냥 돌아가면서 몰아주기도 해요. 아예. 그러니까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 그래서 업무가 진짜 어렵다. 많아지고 그러니까 있고. 관리자가 이걸 평가하는 거에 대한 체계를 잘 알고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만 할 때 줄 수 있는 가이드는 뭐가 있냐면 그 상대방이 성장할 기회를 왜 너가 박탈하냐 라는 가이드를 줄 수 있어요. 박 박사 여기 나중에 동료 평가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하려고요. 아니에요. 이따가 할게요. 저는 그래서 요즘 그런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아. 음. 그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면 동일한 성과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팀 단위로. 네. 팀 단위나 조직 단위로.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내 옆에 동료보다 잘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헌신하는 거야. 그래야 모두가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또 이제 KPI와 OKR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이 협업이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이슈랑도 연결돼 있는데 엊그제 토스가 발표했죠. 네네네. 네, 영입할 때 엄청난- 엄청나게 돈 주고 네네네. 그렇죠. 들어와서 성과급은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러니까 150%뭐 받고 가고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그 지표들 증거 지표들 중에서 판매 얘기하는 중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면 이런 거 있겠죠. 근속 기간. 그다음에 이직. 이게 이제 명확한 지표라서 심리학계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되게 이직이 요즘에도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나? 이직을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안 좋은 지표로 활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안 좋은 지표예요? 요즘은 좋은 지표지. 아니 좋은 조- 지표라고 조-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 좋은 애매하네. 지표냐고 조직 얘기하면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좋지 않나? 조직 입장에서는 일단 훈련 비용만 많이 들고 사람을 그러니까. 나가버리니까. 조직 입장에서 네. 직원이 떠나는 거 네, 개인 그러니까 입장 말고 사회적 문화적 측면이 아니라. 아니죠. 이거는 네. 다 조직의 아니, 수익을 목적으로 놓고 그러니까 조직이 뭔가 자기가 해야 될 수행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을 때 필요 없어지는 인력들을 빨리 나가는 근데 게 요렇게 이익이잖아.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 이탈과 이직으로 구분하면 좋지. 이탈과 이직. 이탈이라고 봐야죠. 이탈. 이직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같이 섞여 있는 개념이고. 근데 그럴 수 반대로 있겠다. 또 이직이 그 직원이 이 기업에서 잘 성장한 것 때문에 더 나은 제로 간 거면 회사 입장에서는 KPI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한테 오면 더 성장해서 다른 데 좋은 데 갈 수 있어. 그러면 더 에이, 아니죠. 네. 그게 왜 손해지 왜 손해지? 우리 회사한테. 아니죠. 무조건 손해일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좋은 곳이야. 우리 너 성장할 수 있는 곳이야라고 너무 어필할 수 멀 있다고. 너무 아닌 것 멀리 같은데?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P&G 같은 경우는 마케팅 사관학교라고 불려요. 그래서 P&G 출신들은 어딜 가도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한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G 직원이 이탈하는 건 P&G에는 피해인 거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 거죠. 그 조직은 훈련 비용을 낮추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비용이니까. 네,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정적인 지표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평가가 쌓여서 좋은 직원이 들어오는 건 오케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던 사람이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손해로 시작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결근. 결근. 네, 그다음에 사고. 그다음에 절도. 이것도 되게 치명적인 중요한 게 막 문제예요. 나오네. 네, 왜냐면 소매점이나 이런 데서는 적은 일이 그래, 아니거든요. 소매점.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절도를 이번에 배달 할 때 그래. 그렇죠. 그 너무
스티커 요즘 나온다면 그래서 스티커를 돈 받아요. 이제 스티커도 돈 받아. 500원씩 받는다고. 500원 1000원씩 받아요. 원가가 20원. 세상에 진짜 말도 안 되네. 세상에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약간 이제 약간이라기보다는 그냥 객관적인 지표들. 그러니까 숫자로 카운팅되는 기록돼서 그렇죠. 볼 수 네, 있는 그런 이견이 거고. 없을. 그다음에 이제 조금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일탈적 작업 행동이라고 하는데 다른 종업원이나 조직원한테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탈적 작업 행동이 예를 들면 요즘 험담을 유튜브 좋대. 빨리 가서 그거 해봐. 유혹해 막. 유튜브가 돈 좀 벌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험담을 하거나 분위기 안 좋게 만들고 협박하거나 네,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일을 천천히 하거나 맞아요.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이간질 시키는 것도 그런 그렇죠. 레벨일 수 그다음에 있겠네요. 회사의 비밀 정보를 외부에 폭로하거나 태업은 노동권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 태업이랑은 좀 다르죠. 이거는 개인이 이런 성향을 갖는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일부러가 네, 아니라 그렇죠. 원래 그런다. 네, 이런 행동을 할 만한 사람은 안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이거 이제 중고로 하나 쓰일 수 있는. 저거는 거죠.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연예인 같은 경우도 요즘 엔터테인먼트에서 좋은 스타들을 발굴해서 막 그쵸. 하는데 갑자기 막 안 좋은 이슈로 치명적인 이슈로 나가게 되는 경우는 그쵸. 걔한테 투입된 육성비가 얼마야? 광고주들도 그거 많이 평가. 그쵸. 광고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음. 네. 그 이미지 타격이 곁다리로 심하기 때문에. 예전에 삼성 구조조정본부에서 왜 정치권 로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있잖아요. 아, 네네네. 이 일이 있고 나서 산업심리학계에서 돌던 얘기가 뭐였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우리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심리 검사, 선발 도구 검사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놓고 이 주제를 놓고 어떤 얘기를 했어? 저런 사람이 저- 나오면 안 된다. 저게 그렇죠. 모델인 거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안 뽑을 것인가? 하나의 내부의 비리를 화두거리였어요. 폭로하는 사람을 안 뽑을 그렇죠. 것인가 어떻게 네. 하면. 왜냐면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저 비슷한 얘기인데. 야, 참 이거 애매하다. 프로야구에 두산 베어스에 니퍼트라는 외국인 투수가 있었는데 네. 삼성 라이온스한테 너무 강한 거예요. 삼성 라이온스의 용병 뽑는 기준은 니퍼트 뽑아와라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예, 우리한테 너무 강한 저 녀석 같은 외국인을 뽑아와라가 기준이었어요. 그때도. 사실 저 대학원에서 이 얘기 듣고 되게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게.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은 조직의 수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고 사회적 가치랑 맞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때 들면서 조금 모르겠어요. 나이브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는 이게 조금 싫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사결정이 썩 조직의 온전한 미래를 위해 행복한 번영과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인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도 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치. 쳐낼 건 쳐내야 되는 거니까. 음.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뭘 측정하냐면 정서노동 같은 걸 측정해요. 정선. 감정노동? 감정노동. 어. 네. 그러니까 자신의 본래 정서와는 다른 정서를 고객한테 의미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사랑해 고객을? 그래서 챗봇을 만든 사랑의 거구나. 대상이 아닌. 그래서 챗봇 만든대. 공익을 위해 역시 일하고 있구만. 아 우리 그리고 박 박사. 반대이기도 해요. 그 뭐지? 내가 사람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네. 저게 사람이면 내가 너무 힘들어. 아. 반대편이 사람이면. 그러니까 맞아. 빠릿빠릿하게 알아들어주는 사람인 건 감사한데 내가 대응해야 되는 사람인 건 싫어. 배달 어플이 뜬 것도 저것 중에. 네, 맞아요. 하나잖아요. 나 공감돼요 정말. 음. 그래서 뭐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나는 이 사람이 뭐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거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내가 안 질문한 거 빨리 듣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있긴 한 거죠. 나 같은 경우는 이 상담사분의 그 감정을 신경 써주고 싶거든요. 음. 맨날 고생하시니까 음. 어떻게 하면 빨리 물어보고 빨리 끝내고 감사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더 할 건데 사실 그것도 나의 감정 노동이기도 하거든. 그죠. 그치? 맞아요. 맞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기계한테 얘기하면 편한데.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서비스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뭐 업셀링이든지 어쨌든 판매 같은 맥락이 엮여 있을 때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힘들어요. 아이고 그러네. 네. 그 다음에 또 뭘 준고로 잡냐면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적응 행동을 잘 하는가. 적응. 예, 그 작업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잘 적응하는가. 적응. 중요한 문제죠. 왜냐면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돌발 상황의 대처 이런 것도 있겠다. 그렇죠.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 그다음에 아까 일탈적 작업 행동이랑 반대로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직무 수행과는 좀 다른 건데 다른 종업원을 잘 도와주는가, 잘 조언을 하고 배려하는가, 조직을 널리 외부에 좋게 홍보하는가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을 왜 조직 행동론에 많이 나오는. 본인을 쓰다듬고 있죠? 옛날 그 기억이 났어. 열심히 공부하던 기억이. 나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쓰다듬 줄 알았어 지금. 나 시티즌십 없어. 아니 근데 지금 이거는 아무리 증거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회사 내부에서 굉장히 뭔가 실적으로서 유의미하게 평가해주지 않잖아요. 않죠. 그러면은 그걸 사람이 환경 적응적으로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가하는 거랑 이게 별개로? 직무 만족에 되게 관련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거 직무 만족. 어떻게 활용되냐면 네. 개인을 측정하기보다는 조직 전체를 측정해서 그 직무 만족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올리기 위한 활동들을 하죠.
그러니까 조직 진단 이런 것들을 할 때 조직 진단. 이런 지표가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신뢰하는가, 서로 돕는 개인에 집중하지 문화가 않아.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종업원들의 행복과 관련된 지표예요. 음. 네, 업무 수행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논란의 직무 수행 평가가 있죠. 그러니까 평가자가 수행의 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제일 오랫동안 많이 써오고 있는 것은 상사 평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게 자기 평가, 그다음에 동료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죠. 판단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준거가 총 11가지예요. 11가지인데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중에 무엇이 좋은 준거인가? 그러니까 측정하는 내용과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의 준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직무수행은 애초에 굉장히 다차원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거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거죠. 좋은 남편의 준 거 이런 거 되게 재밌겠다. 좋은 남편. 그것조차 너무 다 같이 주관적일 것 같은데 각자. 아니 그런 준거가 잘 마련돼 있으면 결혼정보회사에서 떼돈을 벌겠지. 근데 그거는 부부 교육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 뭐 이때잖아. 네. 있어도 나랑은 안 맞을 것 같아. 왜 이렇게 넌- 자신감 없게 얘기해요? 나랑은 안 맞을 것 같은데. 파이팅! 좋은 친구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가 준거라는 게 뭐고 이거를 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측정될 수 있는 지표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얘기한 거고요. 이게 24부작 중에 1부예요. 아니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긴즈. 네. 그럴 수 있을 것 그다음에 같아. 다음 회차 때는 직무 수행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네. 이런 방법들, 어떤 도구들을 활용하고 이런 얘기들 하게 될 겁니다. 네. 우리 그러면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소감을 여쭐까요? 최반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예상대로 재밌었다라고 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사람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많은 요소를 보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정말로. 저는 전혀 그쪽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앞으로가 많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왜 예전에 반장님이 네. 팀원들 업무를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럴 때 이런 작업 분석이 한번 사실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구체적으로 얘네가 무슨 일을 하고 계속 그 회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근데 최반장님은 이제 어떤 대표로서 구성하는 인물을 많이 맡게 되시잖아요. 완전 새로운 인물들. 예를 들면 우리 데이터홀릭 할 때도 저를 보고 이제 영입을 한 건데 제가 이제 둘을 데리고 왔잖아요. 아차. 네. 나까지가 괜찮았는데 나름대로 준 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팟캐스트를 하면 좋을지, 앞으로 이제 또 업무를 하시게 되니까 그럼 누가 나의 파트너가 되면 좋을지 이런 거 평가하실 테니까 방송 컨텐츠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겠네요, 진짜. 네. 이걸 잘 배워놓으셔가지고 아, 네네네네. 여기까지가 제 소감입니다. 오. 박 박사님 고마워요 칭찬해줘서. 저는 아직도 그냥 여전히 쓰기 어려운 걸 억지로 껴맞춰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억지 느낌이죠. 예, 예. 특히 아까도 다 계속 제한점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최근의 직업들이나 직업 환경 변화라든지 것들에 쓰일 수 있는 일이 맞긴 한가.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무슨 느낌이 있냐면 좀 나쁘게 말하면 컨설팅으로 돈 벌어먹고 싶어서 억지로 만든 시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쓸 수 없는 건데 억지로 만든 것 같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챗봇을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도입해서 하기 위해서 뭐 컨설팅 누구도 필요하고 뭐 언어 전문가도 필요하고 모두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래갖고 컨설팅해서 몇 억씩 써야 됩니다. 누가 쓰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실제로 이거는 반영해서 쓸 정도로 현실적인 도구인가? 쉽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면 사실 좋은 게 아니죠. 이런 거를 외부인이 와가지고 갖고 있는 도구로 한 번에 휙 쳐버리는 것보다는 조직 내부에서 이걸 파악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전문적인 작업이잖아요. 이 업무 파악을 하는 펑션을 회사 내부적으로 인하우스로 둬서 계속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다음에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그래서 네네네. 최근에 제가 겪고 있는 변화에서는 오히려 이런 거를 안 한다. 안 한다. 네, 아예 그냥 안 해버림에 가까운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아직도 저는 의구심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옛날에 어떻게 했구나 정도만 듣고 있어서 재밌네요. 그 이구심을 다음 회차부터 탈탈 털어보죠 김 그럽시다. 팀장을. 네. 오늘까지는 밑밥이었어요. 이거 진짜 기대한다.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우리 사람을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고 다음 회차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 그동안 계속 밑밥 던졌던 거 회수를 이제 해야 되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 끝나고 저희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하는데도 많이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하신 것들은 저희한테 많이 질문 주시면 저희 그런 내용들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네. 주세요. 그러면 저희 데이터홀릭은 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